안녕하세요. 유혜린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진양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개성공단 내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출퇴근하는지 교통시설이나 또 공단 안의 생활시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유혜린 기자 고맙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성공단에 출퇴근하는 북측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를 거의 대부분 이용합니다. 일부 약 한 3%, 5% 정도의 노동자들이 공단하고 워낙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노동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생활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보통 8시 반까지 출근해서 보통 6시 반까지 근무를 하죠. 공장에서의 생활은 일반 어느 공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많이 하죠. 야근, 특근을 하는 북측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씻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샤워장이라든가 뭐 기타의 부대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생활 여건들 어렵진 않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해당 회사에 기숙사 시설을 마련해 두고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 기숙사 생활은 다들 뭐 어느 나라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생활 여건들을 마련해 주면서 기숙사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천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대영 기자인데요. 이제 개성이 한반도의 경제 통합 도시로 발전해 나가면서 남북민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될 텐데 이 남북민 사이에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갈등과 관련해서 해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지난 시기 70년 동안 갈라져 살아왔습니다. 70년 동안 거의 두 세대 이상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 5,000년, 혹자는 8,00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한민족입니다. 고조선 시기부터 7,000년, 8,00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70년, 적지 않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남측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북측은 이 사회주의, 집단 체제. 이래서 상당히 다릅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방법이. 그래서 쉽게 함께 하기는 간단치 않은 부분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함께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자주 관광도 다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진천규 위원장님 답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0년을 해서 살았지만은 5,000년, 7,000년 진짜 오랫동안 한민족이었죠. 사실은 같이 남과 북이 생활해 보면, 만나 보면 이래서 진짜 같은 민족이었구나라는 같은 정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70년 정치 체제, 경제 제도, 사회문화적 배경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고대 집단주의, 공동체성,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경제제도. 이 부분은 만나서 같이 생활해 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개성공단이 그랬기 때문에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관념 속에서 눈 감고 어떻댔을 것이야 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가르쳤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생활해 봐라.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통해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남측의 사장들이, 남측의 기술자들이, 북측의 노동자 함께 생활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저런 방식이구나. 자본주의 경제는 이런 거구나. 개인주의가 이런 거고,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는 저런 거구나를 서로가 그걸 아는 순간 상호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적대적 분단체제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으로 대립적으로 가르쳤지만 개성공단의 그 20년 역사는
다름은 다름일 뿐, 차이는 차이일 뿐, 그 다름을 굳이 틀렸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 공간이 바로 개성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어림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첨가하자면 지금 개성공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2천만 평이지 않았습니까? 불과 지금 100만 평 하다가 그것도 문을 닫은 것입니다.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23곳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곳에서 다 이렇게 남과 북, 북과 남이 함께 이렇게 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통일, 자연스럽게 우리 남북 교류는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 북과 남이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말이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고 자꾸 반복되지만은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오고 가고.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평양 기자 김지윤입니다. 저는 그 가정된 상황과는 조금 별개로 저희 개인적인 궁금증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 평화 경제의 상징으로서의 개성공단이 갖는 그 의의와 그 필요성을 두 분의 발표를 통해 인지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잇따른 공세적인 그러한 행보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의 그에 따른 뭔가 적대심도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개성공단의 필요성은 알지만 이게 일종의 일방적인 희망이자 뭐 접근이자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5년에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의 접근으로 그게 현실화되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질문의 기본 배경에 인식의 오류가 사실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질문이 있죠. 굉장히 개성공단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다 아는데 북측의 공세가 간단치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성공단에 대한 네거티브 인식도 강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25년 어떻게 이걸 열 수 있을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식의 판이죠, 이게. 근데 남북관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단체제를 살아가죠. 분단체제, 분단구조, 분단을 살아갑니다. 일방적 관계일까요? 상호작용 관계일까요? 상호작용 관계이죠. 다만 분단체제는 그 상호작용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공단을 재개해야 됩니다. 국민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할 것이냐?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항상 이야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개성공단 최초에 왜 했죠? 우리가 평화의 터전 위에서 개성공단 한 게 아닙니다. 불신과 적대가 만연했지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현재 남북관계가 안 좋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불신을, 이 적대를, 이 정오를 넘어가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다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4.27의 합의이고 9.19의 약속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의 과정,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업들의, 우리 남측 기업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14년간 평화와 번영을 실질로 담보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미래창이었는데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주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한다라면 국민들은 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동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천천히 프로세스의 재개 절차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판입니다. So my question is, what is the preferential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apital?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 이해들만 좀 있으면 완벽히 이해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공단 잘 몰라요.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주의적 관점, 소위 말하는 자본적 가치 프레임, 돈을 벌 수 있는 공단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 자체가. 특히나 누구에게 가장 좋은 공단이냐? 당연히 서울과 1시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류가 1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조업기업들한테는 이만한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개성공단이 왜 매력적인가? 압도적인 경쟁력이 하나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 양질의 노동력.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양질의 노동력. 무엇 대비? 비용 대비. 북측 노동자들은, 우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12년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은 대부분 다 똑똑합니다. 만약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일을 시켜봤을 때 나타난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똑합니다. 한국의 기업들한테는 말이 통하죠. 북측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률이 0%입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숙련도를 높여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조건에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임금은 얼마인가? 우리가 2004년 최초에 2004년 12월 달에 줬던 총액 실질 임금이 한 달에 달러 베이스로 57불, 한화로 63,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일당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줬을 때 얼마인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달러 베이스 150불, 한화 베이스로 약 16, 7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측에서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그 양질의 북측 노동자들을 13명을 쓸 수 있어요.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타 공단하고 전 세계 어느 공단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비교 자체가 폭력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이만큼 더 벌릴 수 있는 공단이 없다 그러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그거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평양기자 김어진입니다. 진청규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옥거리 등 개성의 문화유산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통일 후 한국에서 개성의 주력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개성의 지리적 특징을 살린 산업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지난 시기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업지구라는 그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도 20분의 1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그 20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남북 간에, 북남 간에 서로 좋은 점들. 아까 김진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북측에 상당히 그 숙련된 아주 훌륭한 노동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다 보면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함께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경제적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1000년 전 수도, 개경, 개성, 그래서 관광 자원도 훌륭합니다. 이미 지난 시기에 2007년도에 관광을 했었습니다. 남측 분들이 와서 관광을 해서 아주 참 좋다. 선주교, 박연폭포 등 태조 왕건릉 등 아주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개성에. 그리고 개성 인삼 상당히 훌륭한 우리 민족의 아주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개성 인삼을 한 이런 상품들. 남측에 정관장이라든지 이런 거 훌륭한 인삼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성 인삼이라든지 역사유적 관광뿐 아니라 지난 시기에 했던 개성공단으로 해서 이미 실증적으로 나타난 그런 경제적 후과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재개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경제협력 활동 해나가면 아마 세계에서 어떤가는 우리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준 기자입니다. 저는 김진향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임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임금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더 직접 노동자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의 대표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북측에 직접 준다든지 이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그 화폐를 어떤 화폐를 서로 사용하는지 또 혹은 또 남북이 공용으로 사용할 화폐를 개발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최초에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합의했을 때 최초부터 이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국제공단화의 스탠다드를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남측이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남북의 공단을 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국제공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공단의 기축통화, 화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달러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것은 남측입니다. 북측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두 번째, 이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초기의 과정과 현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만나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은 경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은 공간에서 통일경제 특구의 미래상을 가지고 했던 유일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개성공단입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 경제 질서는 기본 관념조차 다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노동의 개념이 다릅니다. 경제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은 돈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사고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노동을 임금과 가치교환시키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의 고용, 피고용, 임금의 개념, 사회주의 경제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이 돈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과 피고용도 없어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은 이것을 어떻게 합의했는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적 관점으로서 개성공단을 최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직장에 왜 나가냐 그러면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죠. 이게 상식적 답변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고전적 원리로 본다면은 직장에 왜 나가는가 물으면은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개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노동은 국가가 당이 인민연회가 공적 임무로서 맡긴 임무입니다. 그 국가가 공동체가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게 고전적 의미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던 것이 개성공단인데요. 달러 베이스로 해서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어도 북측이 쓰는 생활비가 아닌 임금이라는 말을 쓰게 했어요. 북측 사람들은 임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에 기업소에 배치되었을 때 돈을 벌러 왔다는 생각들보다는 공적 임무로서 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것을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돈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교호작용, 문화적 상호 침투 속에서 통일평화의 문화를 만들었던 과정이죠. 자, 대충 요것 정도면 그래도 개성은 국제경제 특구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수 있겠구나. 기본 원리는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임금 지급책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폄훼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 왜곡들을 많이 만연시켰습니다. 직불이 안 된다. 사실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직불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최초의 임금 지급 절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일한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한 달 근무를 생각해 보면 기본 출근한 날짜, 야근, 특근, 결근, 일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한 달간의 노동의 정시간, 정량들을 다 계산합니다. A라는 사람은, 김모모는 이번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일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장 수당, 야근 수당 맞췄을 때 대충 얼마의 달러 베이스의 임금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가지고 쫙 계산해서 게시판에 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은 출퇴근할 때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자기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기가 생각했던 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다 서명을 합니다. 북측 단어로는 수표로 수표 서명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된다, 얼마를 덜 받게 된다.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그걸 확인하고 달러 베이스로 이 돈들을 기업은 돈을 찾아가지고 북측 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전체를 책임지는 중앙특구개발조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원하고 똑같이 일하는 이 총국에다가 해당 회사의 임금을 한 달치 임금을 줍니다. 갖다 줍니다. 기업들은.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분배가 됩니다.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전체 임금의 30%는 사회문화시책기금이라 그래서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개성시에 다 소속되어 있는 북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30%를 공제한 금액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70%를 북측은 외환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70%의 달러를 조선원으로 환전해서 주고 가장 많은 캐는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공급 체계이죠.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들 있죠. 쌀, 밀가루, 설탕, 기름. 인민 필수 소비 제품을 한 달간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인민 필수 소비 제품들을 물건, 소위 말하는 상품권이죠. 이것으로서 환전할 수 있도록 공급표를 줍니다. 이렇게 대부분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을 조선원으로 생활비로 지급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이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는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이고 북측 사람들은 임금의 지급 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가 지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